여러분, 올 한 해 안녕하셨나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이슈였던 코로나19로 우리의 2021년은 도전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현장은 처음 겪는 낯선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을 했었고요. 또 이웃을 살피고 서로의 안녕을 챙기는 자원봉사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일상 회복의 단계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2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 네, 바로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3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자원봉사 기념 주간을 맞아 코로나19 등 다양한 헌신 활동으로 우리 사회를 빛낸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최하는 제6회 정책집담회도 기념 주간에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상 회복을 향한 도전의 여정을 주제로 제6차 정책집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권명 센터장님의 키노트로 시작합니다. 모든 지구인들이 코로나에 맞선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인간의 가치 체계를 불신과 대립이 아닌 배려와 협력, 연대에서 찾은 자원봉사자들은 방역 활동은 물론이고 특별히 재난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스스로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살려서 온오프 방식을 망라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올해 2021년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활동을 펼친 약 2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이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칫 사회적 거리감으로 그리고 고립감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곳에 손을 내밀어 공동체를 따스한 온기로 물들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감염병과 싸워왔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과학의 발전과 이성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치열하게 두 해를 보내고 이제 우리들은 서서히 일상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위드 코로나 하나의 관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는 대체적으로 스킨십의 기초에 있고 집합적인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 우리가 꾸준한 활동을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왔지만 사실 그 양이나 활동의 측면에서는 축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원봉사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둘러싼 그리고 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했고 우리는 이것을 견디고 또 버티면서 수동적으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기획하며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의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안전한 활동 현장을 지키기 위한 준비는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 자원봉사자 모두의 과업이 되었습니다.
또 이 상황을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더욱더 곤경에 빠진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벌어진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학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이것을 시민의 참여로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안녕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어떻게 시민적 참여를 확장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추가적인 사회 문제로 저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위드 코로나 시기에 자원봉사 활동을 새롭게 준비하고 도전하면서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을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쭉 진행해 왔던 자원봉사 활동을 기후행동의 관점에서 재조직화,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을 돕는 반찬 배달에 생분해성 용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마을 환경 가꾸기, 안전한 순찰 활동에 꽃과 나무 심기 그리고 플로깅을 결합하고 집수리 봉사 활동에 LED를 사용하는 등 기존의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탄소 중립이라는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리뉴얼하고 리빌딩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풀뿌리 자원봉사 단체가 이 변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지는 창조적 지혜가 발휘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활동 기획을 촉진하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활동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예를 들면 공모 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의 문제, 지역사회의 변화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들, 참여 주체들과의 협업의 관점에서 공동의 성과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공동의 실천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민과 관 그리고 민과 민의 다양한 협력을 전제로 해서 사실 이것은 전체이면서 또 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원봉사 실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대 협력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일련의 행동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강화되는 자원봉사 협력체계, 연대체계는 지속적으로 주민 간이 같이 협업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 관계를 재생산하는 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고립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개인 간에 그리고 개인과 지역사회 간에 관계 맺기를 어떻게 다방면적으로 시도할 것인가 이것들이 또한 우리의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와 정책이 이제 포괄을 할 텐데요. 제도화되고 정책화되기 전에 자원봉사 활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정책과 사업으로 전환된 뒤에는 또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우리의 과제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 동안 이 과정 자체도 지역사회의 요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은 사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러한 도전으로 둘러싸인 현실과 그리고 이를 꼭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우리들의 열망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해서 자원봉사의 변화 적응적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수많은 그리고 구체적인 새로운 도전들이 자원봉사자의 집단 지성으로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과정에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의 전문 봉사단체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된 사회 상황에 맞게 그것에 따른 자원봉사의 도전을 매우 효과적으로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 집담회는 각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서 준비되고 있는 내용을 듣고 그리고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로 만드는 안녕한 사회, 시민의 주도성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민주주의기술학교의 이창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신가요? 라고 묻는 그 행위, 굉장히 일상적인 행위가 요즘은 진심을 다해서 물어야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린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우리는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취약한 곳에서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이 재난의 양상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서 안녕 캠페인은 굉장히 소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곳을 연결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위로를 나누려는 그런 자원봉사의 노력이고 시도인 것 같습니다. 안녕 캠페인의 특징은 자원봉사자가 주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하며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농담으로 얘기하면 그 중에 제일은 시민의 주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주도성, 크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지만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끄는 성품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능동성, 자발성, 솔선수범 같은 비슷한 단어들을 떠올려 보시거나 수동적, 반응적이라고 하는 좀 상반된 단어를 떠올려 보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거나 떠올려 보시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내가 언제 어떤 시기에 주도적으로 일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역동성을 가져오고 그 역동성이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도 당연히 시민이죠. 네, 그래서 나는 시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를 정원에 비유하고 시민을 정원사에 비유한다면 훌륭한 정원사는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정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는 책임을 느끼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현장에서의 시민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 어떤 프로젝트, 사업들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등의 전 과정에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했는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을 갖고 스스로 참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스스로의 힘으로 진행해 보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자, 시민의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해보고 싶습니다. 주도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라기보다는 주도성은 언제 발휘되는가, 발현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조금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시민의 주도성이 발현되려면 그 활동, 본인이 하는 활동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맥락에서,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모르고 적당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기의 신념이나 어떤 가치와 일치하는 봉사활동을 할 때에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설득력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에서는 봉사자들이 자기의 신념이나 가치에 맞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주고 연계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주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도성이 발현되는 것들 생각해보면 자기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고 또 그렇다고 느낄 때에 주도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많은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뭔가의 선택권을 넘겨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와 봉사자들의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성공, 성과에 대한 집착을 조금은 내려놓아야지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자 스스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주도성이 발현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 자기 확신이 있을 때 주도성이 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이라는 게 아주 크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공과 성취의 경험이 쌓이는 것이 중요한 맥락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센터에서는 봉사활동들을 좀 세분화하고 사람들이 각각의 작은 성공들을 계속 쌓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맡겨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역할이 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책임이 명확할 때 주도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기 위해서 봉사자들은 자기의 특징이나 장점, 강점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과 봉사활동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이 크고 작고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서로 같이 봉사자들이 이야기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경험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도성 측면에서 보면 역시 중요한 것은 봉사자, 시민, 개개인, 사람일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이 곧 사회를 바꿀 자원봉사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도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원봉사자의 역동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센터는 봉사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획들을 꼭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촉진 활동들을 쭉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 이것을 이제 봉사자 중심으로 봉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훈련들을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봉사자 스스로 자기 기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언어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시민의 주도성은 자판기처럼 뚝딱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섬세한 관찰이 필요하고 질문이 필요하고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과 훈련된 촉진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센터의 고유의 역할만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스스로 갖춰야 될 역할이고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자원봉사의 방식들, 활동의 방식이나 현장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는 것들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조금 다른 관점의 질문들로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자원봉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주도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봉사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 한편으로 주도적인 봉사자들을 만나기 어려웠다면 왜 그랬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에서 시민의 주도성,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재 맥락, 현재 이유는 무엇인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의 주도성을 없애는 우리들의 축적된 노하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을 확장해 하는 계기가 될 거고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오영수 센터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상 회복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2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라는 정말 낯선 감염병의 시대를 견뎌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최근에는 또 정부가 일상 회복이라는 그런
가치를 걸고 위드 코로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도대체 일상 회복이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 일상은 어떤 일상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변화들과 또 낯선 당황, 두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정답일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됐거든요. 작년 한 이제 상반기죠. 뉴 노멀이라는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뉴 노멀이라고 했을 때도 그 새로운 노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영국 가디언지라는 그 일간지에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님이 실었었던 그 코로나 4계급이라는 부분이 저는 그때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4계급이 출현한다라고 하면서 그 온라인 활용이 능숙한 원격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또 실직된 노동자, 그 다음에 코로나지만 꼭 필요한 최근에 우리가 배달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그 의료 또는 소방 이런 필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필수 노동자들 또 동시에 디지털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잊혀진 그룹에 대한 이를테면 집에서 가사 돌봄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요양원 같은 요양원 시설에 머물면서 또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우리의 인식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그룹들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1년을 넘게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소외계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소외계층이 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디지털 온라인에서 소외되고 또는 이렇게 자영업의 붕괴처럼 시장 경제에서 소외되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잊혀져가는 그룹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그런 현상이 비단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 현장, 비영리 생태계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인지도가 높은 그런 단체들, 회원이 많이 있고 후원자가 많고 이런 튼튼한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온라인으로 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이 시기를 넘겨가고 있고 또는 정보 보조금이나 이런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뭐 비영리 조직이나 뭐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부분으로 이렇게 사업들을 운영해 가고 있는 반면 저희 지역 자원봉사 센터에서 만나는 많은 그 작은 풀뿌리 단체들은 과연 어떻게 코로나를 견디고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 기회가 사라지면서 모일 필요가 없게 되고 또 연습할 필요가 없게 되고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면서 또 모임이 자주 있지 않는가 결속이 약해지고 그런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풀뿌리 단체 그러니까 작은 수요처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참 운영되는 곳들이 많은데 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운영이 어렵고 직원들의 수고는 많아지고 일의 부담은 커지고 그러면서 또 힘들어지고 그런 수요처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자원봉사의 근간은 그런 풀뿌리 비영리 조직들이 건강하게 사실 활동할 수 있어야지 자원봉사 참여 기회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더 좋은 참여 경험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서 자원봉사 센터의 역할을 이런 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수요처라고 한다면 풀뿌리 단체라고 한다면 그냥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처는 1365 포털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꼭 어떤 그 풀뿌리 작은 그 봉사 단체들이 꼭 어떤 수요처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거리를 찾아서 봉사활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볼 수는 있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들 또는 작은 수요처나 작은 민간 단체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지원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저는 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연대와 협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아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의 이슈, 사회 이슈 또는 지역 어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단독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풀뿌리 작은 단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뭔가를 서로 합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가 코디네이팅 역할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네. 두 번째는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신 게 이제 바로 외로움인데요. 코로나 블루라고 한동안 이제 많이 얘기를 했죠. 저희 센터도 지금 우울감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좀 기획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블루 우울감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그런 말벗 활동 이러면서 좀 특정한 계층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나 다 사람이 그립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보편적이 됐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외로움 팬데믹이라고 또 이렇게 칭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처럼 나타났는데요. 그 안에서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좀 해볼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쯤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외로움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게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정한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이제 느끼는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 외로움에서도 개인적인 정신 건강과 관련한 그런 정서적 외로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회적 교류나 사회적 관계가 무너져서 생기는 그런 외로움을 우리가 사회적 외로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붕괴됐기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이란 거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은 규모의 활동들을 많이 해갔는데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얼굴 보니까 살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규모의 자원봉사 모임들을 만들어가는 것,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이제 현장에서 지금 새로운 활동들,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재미있는 현상들을 많이 발견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작고 소소한 것들의 위기를 견뎌내는 거, 그다음에 외로움을 서로 달래주는 거, 돌봐주는 거, 이런 좀 가능성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좀 그것을 좀 유형화해서 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미션 인증형 참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보셨고 또 많은 기업들에서 또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제일 쉽게는 여러분들 뭐 한 2km를 걷고 그것을 인증하는 앱에다 올리면은 활동 시간을 인증해주고 뭐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뭐 키로당 얼마씩 기부를 하고 뭐 이런 방식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은 그 플랫폼들에서 미션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많은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감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내가 실천 방법을 약속하고 그것을 인증하고 또 그 인증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뭐 기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파생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왜 이런 이슈가 생겼는지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왜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줄 수 있는 역할, 또 같이 미션을 인증한 사람들끼리 그런 어떤 성취감,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소감을 나눌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부스 체험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희 동네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 이제 서초구에 반포천이라는 지역 하천이 있는데요. 이 지역 하천은 정말 주민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산책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생활 오수가 모이는 곳이어서 지속적으로 가꾸지 않으면은 사실 좀 냄새가 나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의 봉사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기존에는 막 100명, 200명의 봉사자들이 한꺼번에 같이 그 수질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부스를 차리셨어요. 그래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이해목공 하나씩 만들어주고 가세요 하고 이 봉사자들이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산책을 하다 말고 왜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하면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참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머무는 시간 뭐 한 짧게는 1분에서 뭐 많은 분들은 또 봉사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20분 정도 되는데요. 내가 정말 호기심에서 참여하면서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산책하다 말고 뭔가 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갔다라는 어떤 뿌듯함도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을 하면서 여기 봉사활동 시간 관리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시간을 할애해서 뭔가를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점들이 많아진다면 지역사회 곳곳에 주민분들이 꼭 내가 어디에 신청하고 배치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잠깐 시간 내서 내가 관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마음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세 번째는 네, 온라인 커뮤니티인데요. 이거는 그 아파트 단위나 작은 동네, 골목 단위 이런 데서 가능한 건데요. 지금 서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시도들을 했냐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계단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줄이기 실천 활동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한 20명에서 26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같이 온라인 채팅방을 만들고요. 그날 내가 어떻게 계단 오르기를 했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나타난 재미있는 현상이 내가 오늘 몇 층까지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걸었어요. 계단을 이용했어요. 탄소 줄이기 위해서 내가 채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3끼는 채식을 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나 마트에서 반갑게 또 인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침에 어떤 분은 덕담, 좋은 오늘 하루 잘 시작하세요. 뭐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뭔가 공동체감, 뭐 이런 교류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평면적인 단위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또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으로도 연결됐는데요. 그 채팅방에 참여하신 한 분이 동네 그 스포츠 센터에 가서 강사한테 재능 나눔 해달라고 해가지고 생활체조를 아침에 한번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슬기로운 계단 생활에 참여하시는 20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같이 체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오프라인으로까지 확장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지역의 자원봉사 센터에서 조금만 이렇게 거들어드리면 정말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이 가능하겠다. 우리가 어떤 시간 관리, 시적 관리라는 프레임만 벗어나면은 정말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자원봉사 센터를 비롯해서 주민들 스스로, 봉사자들 스스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능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일상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 부분에서 자원봉사 센터는 어떤 곳에 방점을 둬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이런 그 보살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보살핌이냐? 살피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존에 만나고 있었던 지역사회 비영리 조직, 흔히 우리가 수요처라고 말하는 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주민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해서 어떤 외로움을 겪고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촘촘히 살피고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연결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살피는 마음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 기존에 우리는 이제 개인주의 시대에 접어들었어. 시간 실적성이 나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해? 막 이런 일상 우리 이제는 조금 벗어나서 조금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에 그냥 적응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나은 건강 상태 로 회복하듯이 좀 더 나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현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지역사회 협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장 주민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자원봉사 현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복지관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거의 모든 복지관에서 복지관의 문을 닫아 거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고 우리 지역민들도 당황스러웠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내야 되는 과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거의 모든 것들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양보하고 포기하면서도 지금까지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특히나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에 있어서의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전해져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우리 복지관에서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환경과 변화에 보다 많은 적응과 많은 변화가 있었던 현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복지라고 하면 거의 대면 서비스에서 중요한 중점을 찾았고 사회복지의 의미를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더 이상은 대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지관 문은 걸어 잠궜지만 더 이상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변화들보다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냈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서비스에 포커스가 됐었던 부분은 무엇보다도 서비스를 가정으로 배달하는 그런 사회복지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 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복지관들은 이용인들이 직면한 고립감과 생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을 가정으로 배달하기 위해서 키트를 만들기도 했고 직접 문 앞에 갖다 전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조차도 직접 얼굴을 보고 전달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 앞에 걸어 놓고 이걸 잘 찾으셨는지 또 전화를 드리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상담과 안부 전화를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는 또 이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는 물품들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끊임없이 가정과 우리 복지관 그리고 지역사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이때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택배기사가 된 건가? 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많은 물품들과 서비스들이 가정으로 배달되는 그런 서비스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스마트 환경을 통해서 소통하는 복지관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꼭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줌이라던가 유튜브를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에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각각의 사회복지사들이나 담당자들이 혼자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혹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줌이라는 거를 통해서 어르신들과 다시 대면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기존에 공부를 했었던 영어 교실이라든가 한문 교실이라든가 체조 교실이라든가 댄스 교실까지도 유튜브 상으로 올려서 접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확보해 나갔었습니다. 지금 1년 반이 더 지난 지금 시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를 정도로 많은 양의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그를 또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렵지만 노력을 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또 줌이라든가 이런 유튜브를 사용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드리면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었던 그런 종사자분들의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팬데믹이 처음 오면서 저희는 대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단이 되었습니다. 돌봄 서비스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계시는 어려운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지 혹은 그 도움을 직접적으로 서비스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이 차단되면서 그분들과는 전화로만 서비스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나중에는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는 직접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을 했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긴 그 팬데믹의 그 한참 소용돌이가 약간 줄어든 다음 작년 가을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어르신들을 조금씩이나마 뵐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7개월 사이에 제가 다시 만난 어르신은 그 전에 뵀던 분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에 저도 충격을 받았고 어르신들도 뭐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화장도 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뭐 옷 매무새도 이렇게 가다듬어서 오셨던 그런 멋진 모습이셨는데 이 긴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 그 왕래가 없어짐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관리라든가 되돌아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돼서 그 사이에 나이가 더 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사회와의 소통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을 또다시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희망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함께 한다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극복되고 또 이만큼 버텨오고 극복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제가 있는 양주시와 저희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자원공사 양주시 지사가 저희 복지관 근처에 있는 덕분에 그 수자원공사와 함께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근 아마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햄버거를 하나 사러 갈 때에도 키오스크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키오스크를 처음 만났을 땐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어르신들께서는 그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햄버거를 받아오시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신문에도 여러 번 대책특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키오스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그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키오스크를 복지관에 설치를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심어서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 뭐 젊은 사람 이런 분들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지만 직접 어르신들이 이거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강사로서 교육을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에 있어서 많은 자부심도 느끼고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복지관에 와서 이 키오스크를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내려놓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주말에 우리 손자가 커피를 사준다 그래서 커피숍을 갔는데 내가 키오스크로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더니 손자가 너무 놀라더라라고 하면서 그 자부심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었지만 긴급한 상황 속에서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제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저희 지역에 중장년 그 고립 1인 가구의 고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어르신의 독거 어르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왔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사회와의 고립이 생긴 중장년 계층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독사라고 했을 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중장년층까지도 그 영향이 많이 파급이 되고 있어서 중장년 계층의 그런 고립사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고민을 하다가 지역사회에서 그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된 방탄중년단이라는 그런 그 팀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계신 혹은 이렇게 고립되어 계시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이웃들을 발굴해내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와의 소통의 통로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을의 마디라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방탄중년단뿐만이 아니라 이웃 살핌 가게라고 해서 그분들이 가시는 가게에서도 혹시나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이제 작용을 했던 것들은 지역에 있는 각각의 복지 시설들이 좀 더 같이 마음을 모으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함께 모으자라는 의미가 많이 실행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후원을 받거나 했던 부분들이 거의 각각의 기관들별로 진행이 됐다면 이번에는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힘을 합해서 후원을 받아서 또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나눔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냥 드림 코너라고 해서 생경 범죄 사건을 막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일 그 5가지 정도의 생필품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냥 드림 코너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은 관에서 시작을 했지만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생필품들을 가져가시는 현 상황에서는 그 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 복지관의 경우에는 매일 거의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업에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또 여기서 활동을 해주셔서 운영이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배시민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있는데요. 선배시민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왔다면 이제는 어르신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먼저 사신 선배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데 포커스를 두고 시민으로서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노인봉사단, 노인재능나눔 봉사단 같은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다면 이제는 이분들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 필요한 부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모으고 또 그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개선해 나가고 또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 올해 2회에서 이 정책대회라는 것들도 열리고요. 상당히 좋은, 그리고 이 팬데믹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제안들이 이러한 정책대회를 통해서 지금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쭉 얘기해 왔던 것들은 아마 들으시면서도 느끼셨을 건데요. 이런 역경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연대와 협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끝이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에도 이 고난은 계속해서 저희하고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우리는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뭐 시민사회나 공공영역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사회가치 측정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저희 같이 원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을 넘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나 또는 글로벌 기업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랑은 거리가 좀 멀게 느껴졌던 곳들인데 이런 기업들조차도 ESG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에 맞붙여서 그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원봉사 영역은 본래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가치를 뭐 발견하고 측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일들을 어떻게 잘 성과화를 시키고 보여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첫 번째로, 먼저 평가라는 패러다임을 저희가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측정이라고 말하는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다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측정과 평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희 자신과 관련해서 수시로 또는 가장 와닿게 하시는 측정이 아마 체중계에 올라가시는 일일 겁니다. 체중계에 올라가시면 굉장히 잔인하게 나의 상태가 정확한 숫자로 나타납니다. 벌써 제가 잔인하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약간의 평가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간 숫자를 보고 아, 내가 지금 뭐 살이 쪘구나, 좀 빠졌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건데요. 거기에 올라가는 행위는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숫자를 보고 지금 나의 건강 상태와 연결시켜서 나의 건강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그 나만 알고 있는 그 체중의 추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건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체중이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건강 상태와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단순한 체중계가 아니라 저희 헬스클럽 가면 뭐 하죠? 제일 처음에 인바디라는 것을 합니다. 단순히 무게가 아니라 내 몸의 근육량, 뭐 체지방률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건강을 관리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이 늘어나면 저희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이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셔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갖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소위 이제 좀 줄 세우기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 센터들 같은 경우는 이것 말고도 많은 지금 뭐 사실 기관의 평가나 감사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저는 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저희 성과를 더 잘 드러내고 사회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저희가 좀 넘어서야 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는 전문가들이나 또는 이제 중앙자원봉사센터 같은 좀 평가를 측정을 주도하는 조직에서 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활동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심으로써 저희의 성과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측정은 저희가 한 일의 진짜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고 또는 또 혈당과 혈압을 재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그런 말을 했죠.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측정을 통해서 저희를 평가하고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성과를 더 잘 드러내는 과정임을 먼저 명심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웃컴 싱킹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웃컴은 우리가 했던 어떤 활동, 액티비티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고 변화입니다. 보통 저희가 아까 줄 세우기식의 평가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실적 위주로 저희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기관 간의 불필요한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뭐 앞서 드린 이제 평가라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게 되시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할 평가는 아웃컴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안녕 캠페인의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한 기관의 안녕 캠페인 결과 보고서를 받았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화단으로 바꾸고 또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또 주민들 몇 명을 대상으로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진행했고 이런 내용들이 결과 보고서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활동들인데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결과가 아니라 활동 중심으로 결과를 보고해온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활동이었지만 저는 그 활동의 좀 의미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업의 의미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은 저희 도시 지역과는 다르게 그 쓰레기가 잘 수거되지 않고 또는 또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폐 비닐과 같은 자재들이 이렇게 많이 양산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좀 많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현상이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은 불법이죠. 쓰레기 소각이 불법인 이유는 쓰레기를 소각하면 환경이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오염이 되고 또 그 소각 때문에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기관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없애고 또 주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개선하고 또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정기적으로 쓰레기가 잘 치워질 수 있도록 그런 주민 간의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활동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환경을 개선하고 또 지역의 행정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이렇게 그 대기 오염과 또 환경 오염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한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놀라운 성과가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을 단순히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기존에 있던 쓰레기가 얼마나 제거가 되었고 또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대기의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다 계량화가 가능한 숫자들입니다. 주민들이 가져간 편익, 우리가 자연 환경에 돌려준 편익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계량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은 자원봉사의 성과도 얼마든지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이런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회에 기여를 했는지 동기화시켜 드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성과 측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활동보다는 이 활동의 결과를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자원봉사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무슨 사회 성과를 창출하는가라는 질문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좀 질문을 좀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주로 제가 접하는 데이터들은 이제 안녕 캠페인과 관련된 활동들인데요.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지역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고 또는 이제 지역사회 벽화 그리기라든지 또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래서 범죄 예방이나 또는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가 또 가장 의미 있게 봤던 활동 중에 하나는 우리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이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최근에 이런 복잡해지고 급격히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죠. 저희 봉사자분들이 요소에서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고 계시고 또는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지원 대상자들을 우리 봉사자들이 직접 발굴하고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저희 봉사활동이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우리 측정했는데 별로 가치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활동은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자산을 직접 투입하는 것입니다. 해외 어떤 사례들을 보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걸로 세제 혜택을 주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자원봉사도 사실은 나의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례라고 봐서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들이 좀 도입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정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단순히 봉사자들이 기존에 땀 흘리고 우리 참 열심히 했어라고 그냥 보람을 느끼는 것 이상에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회 문제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이 사회 성과가 앞으로 저희가 더 측정하고 관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진짜 성과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원봉사자가 다 사라집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오늘 하루 다 파업을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냥 활동하시는 한 분 한 분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센터들은 우리가 하는 활동이 되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가 오늘 하루 다 멈춘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대한민국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성과를 우리가 잘 예상해 볼 수 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자원봉사 활동의 성과를 더 잘 느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 왜 너만 생각하는데? 말을 해야지. 최소한 나는 말해. 넌 뭐
넌 뭐? 와, 미쳤다. 야, 네가 먼저 간 거다. 암만 애를 써도 달라지지 않던 나의